지금 베트남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삼성은 착취 기업이다. 당장 꺼져라. 병원과 학교까지 지어주고 GDP의 20%를 쥐고 있던 삼성. 그런 삼성이 배신당하는 건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업은 함정이었고 우리는 이용당했다. 과연 누가 베트남을 팔아넘겼을까요? 120시간의 배신과 음모, 그 충격 실화가 지금 공개됩니다. 새벽 5시 확성기에서 터져나온 구호에 잠에서 깼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디스플레이 박린 공장 생산관리팀장 린티엔입니다. 창밖을 보니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공장 정문을 막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삼성에게 착취당했다. 이제 우리 것을 되찾자. 착취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삼성에서 착취당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한국인은 월 2천만 동. 우리는 겨우 500만 동. 이게 공평한가? 군중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500만 동이 적다고? 너희 부모님 세대는 5만 동도 못 벌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함성에 묻혔어요.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쩐반득 28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동료 여러분, 삼성은 우리 땅에서 우리 노동으로 매년 수조 원을 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뭡니까? 푼돈입니다. 푼돈이라. 제가 15살이던 때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고 받은 돈은 3,000동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200원이었죠. 그날도 비가 왔어요. 우리 집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막내 동생이 울먹였지만 집에는 쌀 한 톨 없었어요. 어머니는 빗물에 젖은 고구마 줄기를 삶아주셨죠. 그게 그날 우리 가족의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리나, 공부는 포기하자. 너가 하노이에 가서 일하면. 안 돼요, 엄마. 저는 꼭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대학은커녕 내일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특보입니다. 삼성이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외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투자 규모 30억 달러, 일자리 10,000개.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죠. 더 놀라운 건 장학생 선발 소식이었어요. 매년 100명, 전액 지원에 취업 보장까지. 월 150만 동의 생활비는 우리 가족 6개월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촛불 켜고 책을 읽었죠. 손가락이 얼어서 펜을 잡기 힘들어도 배고파서 어지러워도 참았어요. 면접날 한국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삼성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제 가족과 마을을 가난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온 마을이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마을 최초의 삼성 장학생이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삼성에 입사했고 첫 월급은 300만 동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봉투를 드렸을 때 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한참을 우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 돈이니? 그 300만 동으로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붕을 고쳤고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저 시위대는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삼성은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식민지라고요? 10년 전 흙바닥에서 자던 사람들이 지금은 에어컨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시위대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황타오, 제가 멘토링했던 후배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선배님 덕분에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라고 했던 애였는데. 타오야, 너까지 왜 그래?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외면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크게 구호를 외쳤죠. 기술 독립. 베트남의 기술은 베트남 것이다. 그때 보안팀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서버실에 침입했어요. 신형 플렉서블 올레드 설계 도면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기술은 삼성이 5년간 1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차세대 기술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뒷문으로 겨우 공장에 들어갔어요. 서버실로 뛰어가는 동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3,000명의 파업과 동시에 일어난 기술 도난 시도라니. 서버실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메인 서버가 열려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빠져나간 흔적이 역력했죠. CCTV 확인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 인물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타오? 제가 그토록 아끼고 키웠던 후배가 420억 원짜리 기술을 훔치려 했다니. 그의 가방에서는 기업 로고가 찍힌 USB와 함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기술 확보 시 1인당 5,000달러. 총 책임자에게는 5만 달러.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건 단순한 파업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산업 스파이 작전이었던 거죠. 서버실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인 공장장 최원석 부장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그는 말을 멈췄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회의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삼성은 도둑이다. 우리 기술을 돌려달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기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삼성이 모든 걸 가르쳐줬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트남인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린 팀장,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달라요. 그들은 삼성이 오기 전을 모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위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이미 삼성이 있는 베트남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삼성은 은인이 아니라 그저 월급을 주는 회사일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삼성이 오기 전과 후를 모두 겪었으니까요. 13년 전 겨울 18살이던 저는 인생 최대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삼성 장학생 최종 면접이었죠. 면접장까지 가는 버스비가 없어서 새벽 3시부터 걸어갔어요. 5시간을 걸어서 도착했을 때 발에는 물집이 가득했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린티엔 씨.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실에는 한국인 3명과 베트남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린 씨 긴장하지 마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박린성 농촌 출신 린티엔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희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나, 내일 면접 때 솔직하게 말해라.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너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줘라.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한국인 면접관 한 분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간절한가요? 제 꿈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족을 가난에서 구하는 것, 둘째는 제가 배운 기술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삼성에서 일한다면 2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어떻게 공부할 건가요?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공책을 꺼내 보여줬어요. 새까맣게 메모로 가득 찬 공책이었죠. 이건 제가 도서관에서 찾은 디스플레이 관련 책을 필사한 겁니다. 책을 살 돈이 없어서 매일 도서관에 가서 베껴 썼어요. 손목이 아파도 눈이 아파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특히 젊은 한국인 면접관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드렸더니 어머니도 손을 떨며 읽으셨죠. 합격. 전액 장학금. 월 150만 동.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동생들도 따라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컴퓨터를 잘 다뤘지만 저는 대학에 와서 처음 컴퓨터를 만져봤거든요.
첫 학기 성적은 바닥이었어요. 그때 한국인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상호 교수님이었죠. 린 많이 힘들지? 죄송합니다, 교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사과할 필요 없어. 나도 내 나이 때 가난했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 교수님은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제게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 내가 10년 동안 쓴 거라 느리지만 공부하는 데는 충분할 거야. 교수님, 이런 귀한 걸? 귀하긴 뭐가 귀해. 나한테는 너가 더 귀하다. 넌 꼭 성공해야 해. 그래야 너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잖아. 그날 밤 저는 그 노트북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4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공부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공부와 실습에 매달렸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따라하고 한국 뉴스를 들으며 발음을 교정했어요. 졸업할 때 저는 수석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인사팀에서 역대 장학생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죠. 입사 첫날을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공장, 최첨단 장비, 깨끗한 작업복.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동기가 100명이었는데 그중 80명이 저처럼 가난한 집 출신이었어요. 첫 월급날 계좌에 찍힌 300만 동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은행 직원에게 3번이나 확인했죠. 정말 제 돈이 맞나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통장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통장을 보고 또 우셨습니다. 리나, 이제 동생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겠구나.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날로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했고, 동생들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죠. 1년 후, 저는 우수사원으로 선발되어 한국 본사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였어요. 이륙하는 순간 무서우면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본 삼성 본사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소,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놀라웠죠. 린 씨, 이게 차세대 플렉서블 올레드예요. 한국인 선배가 보여준 시제품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종이처럼 얇고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라니.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투자비만 1조 원이 넘죠. 1조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덧붙인 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이 기술은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거든요. 린 씨도 언젠가 이런 기술 개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일하는 자세,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죠. 베트남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최연소 팀장이 됐어요. 제 밑에는 5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들 모두에게 제가 받은 것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황타오였어요. 저처럼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죠. 면접 때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던 게 제 옛날 모습 같아서 뽑았어요. 그런 타오가 420억 원짜리 기술을 훔치려 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10년간 모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입사 동기들과 찍은 사진, 첫 프로젝트 성공 기념 사진, 그리고 한국 연수 때 찍은 사진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어요. 삼성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돌이켜보면 2년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우리가 만든 패널이 아이폰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아이폰을 못 사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젊은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어제 유튜브 봤어? 한국 삼성 직원들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데. 헐, 진짜? 우리는 겨우 1,500만 동인데.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우리가 호구라고.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 비교는 공정하지 않아. 한국과 베트남의 물가 차이를 생각해봐.
그리고 1,500만 동이면 베트남에서는 상위 10% 소득이야.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팀장님은 기득권이니까 그렇게 말하시죠. 저희 같은 막내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기득권이라. 10년 전 맨발로 학교에 다니던 제가 기득권이 됐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인물이 우리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점 반득 하노이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였죠. 실력은 뛰어났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반득은 젊은 직원들에게 빠르게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페이스북에 선동적인 글을 올리고 비밀 모임을 만들었죠. 베트남 청년들이여, 언제까지 외국 기업의 노예로 살 것인가?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그들만 부자가 된다. 이제는 우리도 주인이 될 때다. 처음에는 그냥 혈기왕성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반득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중국어였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제 불씨만 던지면 됩니다. 그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섬뜩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그 무렵 황타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성실하고 겸손했던 아이가 갑자기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선배님, 저희가 배운 기술로 독립하면 안 될까요? 왜 계속 삼성 밑에 있어야 하죠? 타오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봐. 삼성이 수조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준 거야. 그래도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중국 회사들이 엄청난 조건을 제시한대요. 중국 회사.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SNS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쳤죠. 삼성이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90%를 한국으로 빼돌린다. 베트남 직원은 승진 차별을 받는다. 핵심 기술은 절대 베트남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어요. 특히 삼성 이전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요. 제가 반박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팀장님은 친일파 같은 친한파시네요. 월급 많이 받으니까 회사 편을 드시죠? 배신자. 배신자라. 저보다 삼성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파업 2주 전 이상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품질 불량이 급증했고 장비 고장이 빈발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보타주를 하는 것 같았어요. 팀장님, 이상해요. 이 정도 불량률은 말이 안 됩니다. 품질관리 담당자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평소 0.01%던 불량률이 2%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점반득이 작성한 베트남 디스플레이 산업 독립 선언문이었죠. 1단계 대규모 파업으로 생산 중단. 2단계 핵심 기술 확보. 3단계 중국 자본과 합작하여 독자 기업 설립. 4단계 삼성을 베트남에서 몰아내고 시장 장악. 문서 말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협력자 명단 황타오 서버 접근, 래 민품질 조작, 판뚜언 장비 파손. 제가 믿고 키웠던 후배들 이름이 줄줄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중국 파트너사 확약 기술 이전 완료 시 1인당 5,000달러, 핵심 인물에게는 5만 달러 지급.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기술 탈취 작전이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이 문서를 한국인 경영진에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000명이 공장을 포위했으니까요. 파업이 시작된 지 3일째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서 하루 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팀장님, 또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백업 서버실이에요. 보안 팀장의 보고를 받고 서둘러 현장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침입자는 잡지 못했지만 남긴 흔적이 있었어요. 중국산 해킹 장비였죠. 그때 황타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제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또 다른 문자가 왔죠. 오늘 밤 11시 북쪽 창고에서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막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밤 10시 30분 저는 조심스럽게 북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깜깜했고 불길한 정적만 흘렀어요. 왔네요, 선배님. 어둠 속에서 황타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타오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만둬. 늦었어요. 이미 계약금을 받았거든요. 계약금? 너 정말로. 2만 달러요. 제 10년치 월급이에요. 이 돈이면 부모님 병원비도 낼 수 있고 동생도 대학에 보낼 수 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위해 필사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타오야, 이건 범죄야. 너도 알잖아. 범죄요? 삼성이 우리한테 한 게 범죄 아닌가요? 베트남에서 번 돈으로 한국만 부자 되고. 그게 아니야. 삼성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줬고 일자리를 만들어줬어.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억양이 섞인 베트남어였어요. 그만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림자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황리엔,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겠죠. 자기소개를 하죠. 전 중국 BOE 디스플레이의 기술 담당 리메이입니다. 3년 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했어요. 3년. 그녀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신들이 미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죄요?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에요.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게 죄죠. 궤변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세뇌된 상태였어요. 리 메이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큰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했어요. 여기 20만 달러가 있어요. 린 팀장님도 합류하시면 이 중 절반을 드리죠. 팀장님의 접근 권한이면 모든 기술 문서를 빼낼 수 있으니까요. 2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거절하겠어요. 전 제 양심을 팔 수 없으니까요. 리 메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그녀가 또 손짓하자 부하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있었죠. 다들 꼼짝 마.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보안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린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리 메이와 몇몇은 도망쳤지만 황타오를 포함한 5명은 잡혔습니다. 압수한 가방에서는 현금 외에도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USB 수십 개, 해킹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문서 목록이었죠. 플렉서블 올레드 공정 매뉴얼, 차세대 올레드 소재 배합 비율, 양산 수율 향상 노하우. 이 기술들의 가치를 합치면 최소 420억 원이었습니다. 5년간 수천 명이 밤낮 없이 개발한 결과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베트남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톱뉴스로 다뤘죠. 중국 기업의 조직적 기술 탈취 시도 적발. 배신자들의 끝 구속수감. 삼성기술 유출 막은 베트남인 팀장. 하지만 점반 득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린티에는 매국노다. 베트남의 기술 독립을 막은 배신자. 친한파를 처단하라. 파업 현장은 더욱 격해졌어요. 일부 과격한 시위자들이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때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린 팀장님, 기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악화됐어요.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결정.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직원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전화가 끊긴 후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3일 안에 3,000명을 설득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 지역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저는 먼저 온건한 직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모든 직원이 과격한 건 아니었죠.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함을 잊었어요.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풀어야 해요. 하지만 그들도 쩐 반득 패거리가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체포됐던 황타오의 어머니였습니다. 팀장님,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어머니를 얼른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타오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팀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은혜를 잊었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처음 뽑아주셨을 때 선배님도 저처럼 가난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선배님은 끝까지 양심을 지키셨는데 전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타오도 저도 모두 가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파업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모두 내 말을 들어주세요. 시위대 한가운데 선 저를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일부는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돌을 던질 태세였죠. 하지만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어젯밤 적발된 기술 유출 시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술렁이는 군중을 향해 저는 계속 외쳤어요. 중국 기업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권익이 아니라 삼성의 기술입니다. 거짓말 마라. 매국노가 무슨 말을. 야유가 쏟아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린 팀장님이시죠? 전 베트남 국가보안부입니다. 지금 당장 빠져나오세요. 대규모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국가보안부? 전화를 끊고 주변을 보니 검은 차량들이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저항하면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며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점반 득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냐?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거냐? 반득이 끌려가며 외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입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혼란 속에서 저는 공장 사무실로 대피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본사에서 급히 파견된 전무님이 와 있었어요. 린 팀장, 정부가 개입했네요.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무님, 조금만 더. 이미 늦었어요. 본사 회장님께서 베트남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밖에서는 체포 작전이 계속됐습니다. 놀랍게도 체포자 명단에는 우리가 모르던 이름들도 많았어요. 정부가 그동안 잠입해 있던 중국 스파이들을 일망타진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베트남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음모를 적발했습니다. 일부 세력이 외국의 사주를 받아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를 공격했습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삼성은 지난 10년간 베트남 경제 발전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20만 개의 일자리, 수백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은 떠난 후였어요. SNS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죠. 독재 정부, 기업의 개가 된 총리, 베트남의 주권을 팔아먹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체포된 점반 득의 집에서 엄청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중국 BOE 디스플레이와 주고받은 이메일 수백 통, 계좌에 입금된 10만 달러, 그리고 충격적인 문서들이었죠. 베트남 디스플레이 산업 장악 3개년 계획. 1단계 삼성 내부 불만 조성 및 파업 유도. 2단계 핵심 기술 탈취. 3단계 삼성 철수 유도. 4단계 BOE 베트남 공장 설립. 5단계 베트남 시장 독점. 더 놀라운 건 이 계획이 3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황 리엔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죠. 그런데 문서 말미에 있는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 시 베트남 담당자들에게 총 500만 달러 지급. 단, 삼성 완전 철수 후 6개월 내 BOE 입사 조건. 결국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들은 베트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거죠.
이 뉴스가 나가자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중국의 농간이었어? 삼성아, 미안해. 하지만 삼성 본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곳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때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민성 주지사였어요. 린 팀장님, 도와주세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 지역은 끝입니다. 저도 맡고 싶지만 이미 본사 결정이. 아직 기회가 있어요. 3일 후 삼성 경영진이 베트남에 옵니다.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요. 3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주지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시민들의 마음을 돌려야 했죠. 다음 날 박린 시민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10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죠. 무대에는 삼성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삼성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며 집을 샀어요. 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둘 증언이 이어지자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할머니의 증언이 감동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마을엔 전기도 없었어요. 삼성이 온 후 도로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좋아졌죠. 내 손자는 이제 엔지니어가 됐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가요? 할머니의 눈물에 많은 사람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무대에 특별한 손님이 올라왔어요. 감옥에서 보석으로 나온 황타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은인을 배신했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타오는 무릎을 꿇었어요. 삼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 여러분, 제발 제 같은 바보가 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걸 소중히 여기세요. 광장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삼성 공장 앞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호소했죠. 일부는 사죄의 편지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고맙습니다. 삼성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그린 그림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삼성 로고와 함께 우리 아빠 회사라고 쓰여 있었죠. 이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베트남 시민들의 눈물의 호소. 아시아의 기적 과연 끝나는가? 용서와 화해를 바라는 10만 촛불.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삼성 경영진이 베트남에 도착한 거예요. 삼성 경영진이 탄 차량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시민이 도로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경영진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이 시작됐죠. 저는 회담장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운명이 그 안에서 결정되고 있었으니까요. 2시간이 지나도 회담은 끝나지 않았어요.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그때 갑자기 속보가 터졌습니다. 긴급, 베트남 증시 8% 폭락, 삼성 철수 우려의 패닉 매도, 하루 만에 8%. 역사상 최악의 폭락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연쇄 효과였습니다. 삼성과 거래하는 수백 개 협력사 주가가 동반 폭락했죠. 하이퐁 전자 하한가, 비나 케미칼 거래 정지, 메콩 물류 40% 폭락. 경제 전문가들이 긴급 분석을 내놨습니다. 삼성이 철수하면 직접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집니다. 간접 일자리까지 합치면 50만 개예요. 베트남 전체 고용의 10%입니다. 수출액 20% 감소가 예상됩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거예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본 시민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어요.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죠. 베트남 동화 가치가 떨어질 거야. 지금이라도 달러로 바꿔야 해.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삼성 공장 주변 지역은 하루 만에 30%가 떨어졌죠. 이제 누가 여기 집을 사겠어? 삼성 없는 박리는 그냥 시골이야. 제가 10년 전 7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가격도 반토막이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죠. 삼성 협력사 대표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왔습니다. 린 팀장님, 우리 회사 직원이 300명인데 다 해고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삼성 물량이 80%였어요. 이제 끝이에요. 20년 동안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삼성이 지원하던 의료 장비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였거든요. MRI 장비 유지 보수가 중단되면 큰일이에요. 삼성 의료봉사단도 더 이상 안 온대요.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이 지원하던 장학금, 교육기자재, 방과 후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 위기에 처했죠. 그런 와중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 BOE가 베트남 정부에 접촉했다는 거예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의 조건은 노골적이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51% 지분 포기. 핵심 기술 결정권은 중국 본사. 베트남인은 단순 생산직만 채용. 기술 교육 프로그램 없음. 삼성과는 정반대였죠. 삼성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현지인을 관리자로 키웠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중국 기업은 안 돼. 우리를 진짜 노예로 만들 거야. 삼성이 최고였어. 아이러니하게도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3시간째 드디어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건 총리였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뒤이어 삼성 경영진이 나왔는데 역시 무표정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협상이 결렬됐구나. 그날 밤 베트남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 앵커들도 울먹이며 방송했죠. 삼성전자가 베트남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2주 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2주.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죠. 린 팀장 그동안 고마웠어요. 우리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1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걸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현지 직원들이었어요. 팀장님,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도 이렇게 좋을까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해라는 말밖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실업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거든요. 오늘만 2,000명이 해고됐어요. 내일은 5,000명이 될 거래요. 지역 상권도 초토화됐습니다. 삼성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식당, 카페, 상점들이 줄줄이 폐업했죠. 손님이 반의 반으로 줄었어요. 월세도 못 내겠어요. 부동산 폭락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40%, 50% 떨어진 곳도 있었어요. 빚만 남았어요.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아요. 사회 분위기도 험악해졌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죠. 너희 때문이야. 우리 인생을 망쳤어. 쩐반 득의 집에는 돌이 던져졌고 협박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베트남 국회가 긴급 소집됐다는 거예요. 안건은 산업기술보호법이었죠. 이틀간의 경론 끝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산업 스파이 최고 무기징역. 기술 유출 시도만으로도 20년형. 외국 기업 투자 보호 특별 조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보호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까요? 삼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산업기술보호법이 통과된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베트남 국민 전체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국영방송국 VTV에 연락했더니 즉시 출연을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던 거죠. 방송 당일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나 TV에 나온다며?
조심해라. 요즘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 있어. 걱정 마세요, 엄마. 진실을 말할 거예요. 9시 뉴스 특별 인터뷰. 베트남 전체가 지켜보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관리팀장 린티엔 씨를 모셨습니다. 린 팀장님, 먼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잊었습니다. 은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15년 전 저희 집은 하루 3,000동으로 5식구가 살았어요. 비 오면 지붕이 새서 온 집이 물바다가 됐죠. 앵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삼성이 왔을 때 저는 18살이었어요.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입사했죠. 첫 월급 300만 동을 받았을 때 그게 저희 가족 1년 수입보다 많았어요. 그런 개인적 경험이 있으셨군요. 개인적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 청년 수만 명이 같은 경험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뭘 했나요? 왜 한국인보다 적게 받냐고 불평했어요. 300만 동이 3,000동이었던 시절을 잊은 거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파업과 기술 유출 시도 다 중국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이용당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체포된 쩐반 득의 집에서 나온 문서를 보셨잖아요. 3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어요. 우리의 불만을 이용해서 삼성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앵커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삼성도 베트남에서 큰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요. 당연하죠. 기업은 이익을 위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삼성이 가져간 게 100이라면 베트남에 남긴 건 그 이상이에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10년간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 220억 달러. 창출한 일자리, 직접 고용 20만 명, 간접 고용 50만 명. 기술 교육 받은 인원 10만 명. 인상적인 숫자네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제 동생도 삼성 협력사에 다니고 사촌도 친구들도 다들 삼성 덕분에 먹고 살아요. 그때 앵커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임금 격차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국인이 더 받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은 20년, 30년 경력자들이에요.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삼성이 떠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 기업은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하청 공장으로 만들 거예요. 방송 중에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어요. 맞는 말이다. 우리가 바보였어. 중국에 속았구나. 삼성아, 제발 떠나지 마. 하지만 비난도 많았죠. 매국노. 얼마 받고 나왔어? 기업에게.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더 간절해졌어요. 저를 매국노라고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어요. 진짜 애국이 뭔가요? 감사할 줄 아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신뢰를 쌓는 거. 이게 진짜 애국 아닐까요?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린 팀장님, 삼성이 정말 떠날까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한다면. 방송이 끝난 후 방송국을 나서는데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공격하려는 건가 긴장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고맙소 젊은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저도 삼성 덕분에 손자를 대학 보냈어요. 우리 동네도 삼성 때문에 발전했죠. 하나둘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반대편에선 다른 목소리도 들렸죠. 배신자. 친기업 노예. 저는 두 무리 사이에서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반으로 갈라진 여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린 시민광장에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삼성과 함께하는 베트남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요. 더 놀라운 건 참가자들이었어요.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노동자부터 기업인까지 모든 계층이 모였죠. 무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올라와 증언했어요. 저는 삼성 협력사 대표입니다.
300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삼성이 떠나면 다 해고해야 해요. 저는 병원장입니다. 삼성이 기증한 MRI로 수천 명을 살렸어요. 저는 교장입니다. 삼성 장학금으로 우리 학교 학생 50명이 대학에 갔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한 어머니의 증언이었어요. 제 아들이 파업에 참여했어요. 어젯밤 집에 와서 울면서 후회한대요. 좋은 회사를 자기들이 망쳤다고. 그때 무대에 특별한 손님이 올라왔어요.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나온 쩐 반득이었습니다. 광장이 술렁였어요. 야유하는 사람, 돌을 던지려는 사람. 하지만 반득은 무릎을 꿇었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였어요. 저는 중국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을 선동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죠. 중국은 처음부터 삼성 기술을 노렸어요. 저 같은 바보를 이용해서.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걸 이루려 했는지. 반득의 고백은 30분간 이어졌어요. 중국의 치밀한 계획, 자신이 받은 지식, 그리고 후회. 광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삼성에 사과하자. 진심을 보여주자. 그 순간 10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삼성,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삼성. 하늘을 울리는 함성이었죠. 누군가 한국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들이 한국어로 노래했습니다. 10만 명이 따라 불렀어요.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허밍으로 참여했죠. 이 모습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베트남의 눈물겨운 호소. 10만 명의 사과와 감사. 아시아의 기적 과연 지켜질까?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베트남 시민들 한국 국가 부르며 호소. 진정성 있는 사과. 삼성 결정 주목. 그날 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트남 전역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 거예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모든 도시에서요. 삼성과 함께. 기술을 지키자. 신뢰를 회복하자.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가 놀라웠죠. 우리가 속았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요. 중국의 노예가 되긴 싫어요. 삼성이 진짜 파트너예요. 대학생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성장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삼성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삼성 본사에도 전달됐겠죠. 사흘 후 삼성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베트남 국민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에 감사드립니다. 최종 결정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일주일. 마지막 기회였어요. 삼성이 일주일의 시간을 준 다음 날 베트남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린 팀장님, 한국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삼성 본사와 직접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팀장인데요.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증인이자 양국을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정부 대표단의 일원이 되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대표단장인 팜 부총리가 말씀하셨어요. 린 팀장,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베트남 경제는 10년 후퇴할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그렇게 삼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저처럼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라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초겨울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죠. 삼성 서초 4호. 그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긴장이 됐어요. 회의실에는 삼성 경영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차가웠어요. 어서 오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가 깨졌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부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팜 부총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보장이 필요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들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일개 팀장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부회장이 허락했어요. 저는 10년 전 삼성 장학생이었습니다. 하루 삼천동으로 살던 소녀였죠.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가난했던 시절, 삼성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수만 명 있어요. 삼성이 만든 기적의 증인들이죠. 경영진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이번 사태는 저희의 큰 잘못이에요. 감사함을 잊고 욕심을 부렸죠. 하지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진과 동영상이 이어졌죠. 10만 명의 집회, 100만 촛불, 한국 국가를 부르는 시민들. 이게 진심이 아니면 뭐가 진심일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베트남 국회가 통과시킨 산업기술보호법이에요. 세계 최강이죠. 그리고 여기 시민 서명운동 결과예요. 삼성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서약에 500만 명이 서명했어요. 500만 명. 베트남 인구의 5%가 넘는 숫자였죠. 부회장이 물었어요.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없을 거예요. 이번 일로 모두가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이용하려 했는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때 팜 부총리가 일어났어요. 제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부회장이 다른 임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죠. 10분 휴식 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죠.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팜 부총리도 불안해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20만 명의 실직, 경제 붕괴, 그리고 다시 찾아올 가난. 10분 후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부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어요. 오랜 논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삼성은 베트남에 남겠습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팜 부총리는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첫째, 산업기술보호법의 철저한 시행. 둘째, 정기적인 신뢰 구축 프로그램 운영. 셋째, 부회장이 저를 봤어요. 린 팀장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양국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인재들이요.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차세대 마이크로 LED 공장을 베트남에 짓겠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입니다. 50억 달러.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베트남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1000명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발표였어요. 베트남인 임원 비율을 50%까지 늘리겠습니다. 진정한 현지화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부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린 팀장 고생 많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희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 부사장 자리가 곧 비는데. 부사장?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각해보고 답 주세요. 우리는 당신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하노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팜 부총리가 말했어요. 린 팀장, 당신이 베트남을 구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비행기 창밖으로 베트남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항에는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성공했습니까? 삼성이 남는답니까? 팜 부총리가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삼성이 남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린답니다.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죠. 우리가 해냈어. 감사합니다. 삼성 만세. 그날 밤 베트남 저녁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삼성의 잔류 결정이 발표된 다음 날,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았습니다. 증시는 하루 만에 10% 급등했고 환율은 안정을 되찾았어요.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협력업체 사장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과문이 10,000장이 넘게 모였어요. 더 인상적인 건 실천이었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 향상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해. 최고 품질로 보답하자. 불량률이 0.001%로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였죠. 생산량도 20%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한 결과였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감옥에 있던 황타오가 옥중에서 기술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선배님께 보내는 편지예요. 간수가 전해준 편지를 열어봤더니 설계도가 들어있었어요. 공정 개선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잘못 사용하려 했던 지식을 올바르게 쓰고 싶어요. 타오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적용해봤더니 생산 효율이 5% 올랐죠. 삼성 본사도 놀랐어요. 베트남 팀이 이런 개선안을 만들다니. 타오는 모범수로 감명을 받았고 출소 후 다시 채용됐어요. 2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죠. 2달 후 약속했던 마이크로 LED 공장 기공식이 열렸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환영 현수막을 걸었어요. 환영합니다, 삼성. 함께 갑시다. 영원한 파트너. 기공식장엔 5만 명이 모였어요. 삼성 부회장이 연설했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반성과 약속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진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베트남 청년 10,000명을 선발해 최고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특히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베트남 직원들이 함께 첫 삽을 뜨는 장면. 우리는 하나다. 다들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무렵 중국 기업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베트남이 바뀌었다. 더 이상 기술 빼내기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선언했죠. 베트남 정부도 달라졌어요. 외국인 투자보호법을 더욱 강화했고 부패 척결에 나섰죠.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정말로 부사장이 됐어요. 취임식 날 많은 사람이 축하해줬죠.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부사장이 된 후 첫 프로젝트는 상생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거였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죠. 첫 기수 100명 중 95명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는 베트남 전체로 퍼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박린의 기적을 우리도. 1년 후 마이크로 LED 공장이 완공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었죠. 이게 진짜 우리 공장이야? 직원들도 믿기지 않아 했어요. 첫 제품이 나온 날. 품질은 완벽했고 수율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베트남에서 만든 최고의 디스플레이. 자부심이 대단했죠.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였죠. 윈윈이야. 진짜 파트너십이 뭔지 보여줬어. 그 성공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진짜 한 팀이 된 거죠. 언어 교환 프로그램, 문화교류, 가족 초청 행사.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3년이 지난 지금. 박리는 아시아 최고의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가 됐어요. 다른 한국 기업들도 투자를 늘렸죠. 베트남이 달라졌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일자리는 30만 개로 늘었고 지역 경제는 황금기를 맞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죠.
감사함을 아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게 새로운 모토가 됐어요. 매년 감사의 날 행사도 열려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죠. 잊지 말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자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어 공부 열풍이 불었어요. 진짜 소통하고 싶어서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배우고 싶어요. 이제 박린 거리에선 한국어가 자주 들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죠.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박린 기술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함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당에 모인 500명의 학생들. 모두 미래의 엔지니어들이죠. 5년 전 이곳에서 3,000명이 파업을 했어요. 420억 원의 기술이 도난당할 뻔했고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뻔했죠.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때 깨달았어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최근 통계를 보여줬어요. 현재 베트남 삼성 직원 35만 명. 협력업체 포함 100만 명.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베트남인 임원 비율 55%. 약속보다 높아졌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실력과 신뢰만 있다면.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름이 뭐니? 레 민후안이에요. 농촌 출신이에요. 10년 전 제 모습 같았죠. 후안,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야. 그걸 잊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캠퍼스를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최첨단 연구소, 기숙사, 도서관. 모두 삼성과 베트남 정부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날 저녁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박린의 기적 5주년 기념식이었죠. 참석자는 다양했어요. 파업에 참여했다가 반성한 직원들. 기술 유출을 막은 보안팀.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 그리고 쩐반 득도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기술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정직하게. 린 선배님, 그때 절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황타오도 왔어요. 이제는 수석 엔지니어가 됐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시상식이었어요. 감사 시민상을 받은 할머니의 수상 소감. 10년 전 제 손자는 실업자였어요. 지금은 삼성 과장이죠.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할머니는 상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베트남을 바꾼 거죠. 기념식 마지막엔 영상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국 삼성 본사에서 보낸 거였죠. 베트남은 이제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혁신의 중심이고 미래의 파트너입니다. 함께 만든 기적, 함께 만들 미래. 감사합니다, 베트남.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다 함께 부른 노래. 베트남 국가와 한국 국가를 번갈아 불렀죠. 뭉클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어요. 엄마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계셨죠. 물론 완전히 개조됐지만요. 엄마 왔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딸. 저녁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니? 비 올 때마다 양동이 들고 다니던 거. 그럼. 이제는 상상도 못하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마을엔 초고속 인터넷이 깔렸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병원엔 최신 장비가 가득했죠. 이 모든 게 삼성 덕분이야.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신입사원 연수에 참석했어요. 500명의 새 얼굴들.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죠. 여러분은 특별한 세대예요. 기술도 배웠고 교훈도 알고 있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겸손과 감사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연수생 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함이?
팜득 타인입니다. 중국계 베트남인이에요. 중국계. 예전이라면 의심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요.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환영합니다. 5년 전 그 사건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베트남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죠. 베트남의 비밀? 감사할 줄 아는 문화. 많은 나라에서 배우러 와요. 하지만 저는 늘 말합니다. 비밀은 없어요. 그저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박린 공장은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최고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만들며 최고의 파트너십을 증명하며 가끔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요. 왜 여기서 일하고 싶었어요? 대답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요.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요. 신뢰받는 기분이 좋아서요. 이게 우리가 지켜낸 가치예요. 밤이 되면 공장 불빛이 도시를 밝힙니다. 희망의 불빛이죠. 10년 전 어둠 속에서 촛불 켜고 공부하던 소녀는 이제 그 불빛 아래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매일 노력하며. 지금까지 베트남과 삼성, 그리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때로는 위기가 더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위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느냐겠죠.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 신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핵심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오늘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